자, 목요일 이 시간 끼룩 끼룩 끼루루룩 방송계 시조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시조새 임영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전처럼 찬란하게 춤사위를 보여드렸던 임성기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시조새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해볼까요? 예, 오늘은 우리의 찬란한 노후를 위협하는 보장 범위 1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의 찬란한 노후를 위협하는 보장의 범위 1탄. 보장 범위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혹시라도 조기 사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 경제에 위험이 닥치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왔는데 보험으로서 만약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 경제도 위험해지겠지만 혹시라도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연이 바로 그런 경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아주 속상한 사연이기도 한데 그 미리 보험 점검만 좀 받았으면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연금을 해지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또 줄어든 보험료로 우리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매번 강조드리는 이야기네요. 어떤 사연일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은 두 분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하고 오신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돈키호테 애청자입니다. 올해 초 저희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개월간 입원을 했다가 지금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남편 집안에 뇌질환 가족력이 있어서 한 달에 보험료로 80만 원씩이나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뇌경색 보상으로 1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나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뇌질환이면 다 된다고 해서 가입한 건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네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연금마저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왜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남편은 자기 친구가 가입시켜준 보험인데 뭘 그렇게 걱정이냐고 하는데 저희 식구들 모두 보험을 다 그 친구한테 가입을 했거든요.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있는 연금마저 해지해서 퇴직 후 노후도 걱정되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정리를 해보면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신 남편분, 그동안에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돼서 혼자 매달 보험료를 8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막상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고 나서 보험금을 1억 청구를 했는데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나왔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아니 보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야, 내 친구가 알아서 들어줬겠지. 그냥 냅둬. 아니 알아서 들어줬는데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나와. 이게 어떻게 알아서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저 같아도 되게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좀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병원비와 간병비에 들어간 비용이 많은데다가 내년까지 그 재활치료비로 들어가는 비용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이 상담하다 보면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산정특례로 인해서 내가 치료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국가 지원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비급여 치료가 많은데 이 비급여 치료의 경우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소득이 단절될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중고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연자분도 같은 상황이고요. 남편분의 경우도 비급여 치료가 많아서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비급여 부분은 실손으로 비해서 입원 치료하니까 보상이 되기도 하지만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발생되거든요. 많이 발생하죠. 치료비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이 자기부담금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산정특례는요 그런 게 있어요. 치료받는 기간 내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일부 기간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질환에 따라서. 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산정특례를 인정해 그건 주고요. 또 길지만. 뇌와 심장질환은 30일 정도밖에 인정을 해주지 30일.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와 재활치료 관련된 비용들은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부 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지출이 바로 간병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정특례만 믿고 있었다간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95%면 5%만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95%씩이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에는 그만큼이나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5%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요. 게다가 자기 부담금이 비급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부분도 어마어마한 부담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간병비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그 남편분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분을 간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돈 벌어야 되니까. 네, 누군가는 계속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3개월 동안 간병인을 고용을 했는데 이게 중증 질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거동하는 게 조금 힘들 경우 간병비가 더 올라갑니다. 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총 비용이 무려 1,4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1,400만 예, 원이요?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세요. 어떤 고민이요? 내가 한 달에 400만 원씩 간병비로 지출을 하느니 직업을 그만두고 일을 그만두고 내가 간병을 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보다 간병비가 많이 나가니 차라리 내가 그냥 하자 이런. 그렇죠.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간병 파산, 뭐 간병으로 인해서 직업이 상실하는 간병 상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도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남편분께서 지금도 소득이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무급병가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본인마저도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 가정경제에 생활비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그만둘 수가 없고 또 남편분이 언제까지 재활치료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직업을 그만두셨다가 다시 직업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쉽지가 아니죠. 않으실 거라는 그럼요. 생각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간병을 했는데 그 간병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 정말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병 파산이 우리 가정에도 오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셨었어요. 이게요 그냥 단순히 간병으로 무슨 파산까지 해가 아닙니다. 3개월에 1,400만 원이에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가정은? 일단 적금 예금을 깨는 거는 당연하고요. 예, 모든 자산들을 다 활용을 하셨는데 가지고 있던 목돈으로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의 노후를 위해서 가입을 했던 연금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해서 그 부분으로 일부분을 해결했고요. 일부 좀 남은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또 재활치료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연금을 중간에 해지를 하셨으면 그럼 그것도 손해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찬란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연금을 깨신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간병비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또 하나 내년에 또 재활치료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의 수까지 막막하다. 하다 보니까 연금을 깼으면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연금 준비를 못 하시는 못하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가장 후회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 동키 애청자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간병비에 대한 준비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몇 번 강조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간병비가 내년에는 또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를 고민하시는 많은 우리 동키분들께서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간병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놓는 게 올해 안에 해놓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가정에서도 만약에 간병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들은 왜 미루셨다고 해요?
첫 번째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유 지금 우리 젊은데 우리가 간병 받을 일이 지금 있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미루자 뒤로. 그때 하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모르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간병비 보험을 준비를 했었다라면 월 한 4만 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 4만 원을 20년간 납부를 한다고 하면 총 내는 돈은 96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간병인을 고용해서 일반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월 1일 15만 원씩만 받았다고 한다면 총 수령하는 금액만 하더라도 1,3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960만 원 20년치 내야 되는 보험료를 3개월 만에 우리가 이 간병인을 고용해서 1,350만 원이니까 충분히 너무 아쉽다. 받고도 넘는 돈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 가장 지금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간병비를 뒤로 미뤘었던 것, 이 준비를. 그래서 지금 엄청난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병비에 대한 준비는 본인 아내분은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하셨어요. 20년 나 100세 만기로. 왜 그렇게 바로 이렇게 우리 가정경제에 위험이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그렇죠. 아쉽더라고요. 상담하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도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뭔가 몸에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무리되는 거 없는데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간병비 아직 우린 젊어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더 뒤에 하자. 1년 정도만 더 우리가 아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간병비는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간병비를 고용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사람 일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병비만큼은 우리가 정말 미리 혹시 모르니까 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연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누이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간병에 대한 준비가 정말 중요해진 시기고요. 네. 우리는 돈 없이 오래 살 확률이 높은 세대잖아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 그러면 너무 당연히 아픈 얘기인데. 간병인에 대한 부분이 더 니즈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은퇴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노후와 연금, 간병 파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간병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동기분들도 사연자분 남편처럼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셔야 찬란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 참 안타깝죠. 왜 보험 점검이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하지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내 몸 내가 제일 잘 알지. 아마 100이면 100.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간병인 보험을 준비 안 하셨다가 내가 그때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 그때 진짜 괜찮았어. 너무 갑작스럽게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그렇지 진짜 괜찮았어. 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안다. 이거는 정말 지나친 과신입니다. 내 몸은요. 내가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과신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대비를 해놓고 내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내 노후, 우리 집 가정 경제를 위해서 간병에 대한 준비 그리고 내 노후에 대한 준비만큼은 미리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자, 이제 3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질문 주신 분 중에서 한 분의 궁금증만 해소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두 분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간병비 보험 만약에 오늘 사연의 주인공 미리 준비를 하셨다면 20년 납 4만 원이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임성규 전문가께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비갱신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갱신일까요? 좋은 질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비갱신형입니다. 그러니까 20년간만 내시면 납입이 끝나요. 그래서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방송 나가는 동안 음악 나가는 동안 이야기 나눴지만 간병비 보험 준비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도 지금 내가 그런 일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100세까지 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연자 남편분처럼 될 확률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젊으면 젊을수록 도움이 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병인 보험이 누군가가 나를 간병해줘야 되는 상황이 꼭 중증 질환, 내가 진짜 정말 침대에 누워서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뇌질환이나 아니면 암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어딘가가 부러졌어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놀다가라도 아이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해요. 그런 경우에도 간병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한테는 더 저렴하고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두면 100세까지, 90세까지도 보장을 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 2부에서 살펴본 사연.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남편분이 그동안 가족력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혼자서만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 근데 막상 뇌경색 수술 후에 1억 원에 대한 뇌 관련 질환, 그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구를 했어요. 근데 1억을 줄 줄 알았더니 1,000만 원만 줬단 말이죠. 너무나 속상해 하시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두 분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80만 원이나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왜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을까요, 두 분? 네, 1억이 아닌 1,000만 원밖에 못 받은 이유는 바로 그 특이하게 범위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우리의 찬란한 노후를 위협하는 보장의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남편분의 경우 뇌질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보험금을 1,000만 원밖에 못 받은 이유가 바로 뇌경색이라는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청취하시면서 그래? 뇌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 남편분께서 어떤 보험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먼저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편분의 경우에는 올해 나이가 56세세요.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가입한 CI 종신보험 2건이 있었는데 이 보험으로 월에 약 5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2건을 또 가입을 하셔가지고 월에 20만 원씩 정도 20만 원 정도 내고 계셨고 또 손해보험사의 실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으로 약 1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총 6건의 보험으로 월에 8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솔직히 월에 80만 원 정도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4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가 납부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계셨는데도 보장이 발생됐을 때 1억이 아닌 1,000만 원밖에 못 받은 이유는 저희가 바로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족이 다 가입할 만한 돈을 매달 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 범위는 굉장히 좁았다. 잘못 가입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 왜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바로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임성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험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CI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과 2014년도에 가입한 보험인데 이 경우에는 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신경색 등등등 중대한 질환이나 중대한 수술을 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중대한 뇌졸중이 있으니 나 주겠지 하고 청구를 하셨던 케이스인데 그럼요. 뇌경색이면 중대한 뇌졸중 맞죠. 네, 근데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뇌졸중의 범위를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중대한 뇌졸중은 뇌졸중으로 인해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겼을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애 상태일 때만 중대한 뇌졸중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좀 어렵죠. 말은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뭔 말입니까? 좀 쉽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어서 목에 튜브를 끼고 영양 공급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 제한 그 기본 동작의 지급률이 20%입니다. 그런 중증도, 그다음에 목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20%예요. 그러니까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25%의 그 일상생활 제한 동작 후유 장애가 25% 이상이 되려면 얼마나 중증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네요. 평생 누워서 수시간호를 받아야 되고 집에서 누워서 생활하시고 병원에서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 거의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전문의에게 진단만 받으면 받을 수 있던 뇌졸중 진단비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의 경우에는 뇌경색은 발생했지만 영구적으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지급률이 25% 이상이 되지 않았고 현재 재활 치료가 잘 되고 있어 추적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의 CI 진단금을 한 단 1원도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뇌경색입니다. 그리고 뇌경색으로 수술 받았습니다. 만으로도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구적으로 뭔가 결손이 남아야 되고 신체적으로 후유 장애가 남아야 되고 그 외에도 이 약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해당이 돼야만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뇌경색입니다. 수술도 받았어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뇌경색이라고 얘기해줬고 그걸로 인해 수술 받았고 다행히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나았으면 못 받는 거예요? 나았으면 중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나은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어놨어야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되겠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이런 보험들이 사연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가정에 가입되어 있어요. 알고 가입을 했다면 괜찮죠. 근데 모르고 가입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입한 다음에 보험 증권을 꼭 열어보시고 점검받는 게 제가 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뭐 보완하고 건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으셔야 내가 내고 있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사연자님은 벌써 발병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고 나서 이렇게 알았으니 그치. 얼마나 남편분 아내분한테 미안하겠어요. 왜냐하면 보험 점검을 그렇게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엔 아유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가 가입했는데 설마 내가 그런 상황 됐을 때 보험금 못 받겠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요. 또 근데 속상한 얘기 해야 돼요. 이분이 근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뇌질환 특약이. 그래서 또 속상한 일을 그거예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총 5건의 보험을 갖고 있었어요. 6건이 아니라 5건의 보험에 뇌질환 특약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보험금을 단 1도 못 받았어요. 진단비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방송에서 정말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뇌출혈은 안타깝게도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출혈이 일어나기 전 상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단 말이죠. 이 뇌출혈에는 뇌경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6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보장의 범위가 너무 협소한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8천만 원의 진단비도 못 받았죠. 또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6천만 원도 못 받았어요. 이러니까 토탈 합이 1억 4천만 원인 거예요. 1억이 아니라. 원래 1억 4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1천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 우리 쭈진이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열받죠. 방송에서 이러면서 되나 열받죠. 예. 화나죠. 너무 화나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연을 올리면서도 아내분과 남편분이 이런 얘기했을 때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속상한 거야. 그렇죠. 너무 속상하니까 이 가슴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우리 답답한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벌써 발병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늦으신 거예요. 아쉽게도.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도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임성규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뇌출혈이 안 일어나고 뇌경색까지만 된 게 다행스러운 거긴 한데 뇌출혈이 일어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가 이걸 1억 4천 때문에. 그렇다고 또 그건 아니잖아요. 뇌경색이라서 다행인 거잖아요. 그럼요. 뇌출혈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람이 몸 상태가 참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몸이 덜 아파서 덜 심각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심각해져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해두면 그것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은요. 가장 폭넓게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보장의 범위, 앞서 두 분이 강조하신 것처럼 보장의 범위가 협소했기 때문에 진단비를 1억 4천이 아닌 1천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단순한 보험 점검. 그게 뭐라고?
전문가한테 그냥 의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사례를 지금 듣고 계신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 되신 분들께서는 내 보험의 증권 속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노후를 그래야 우리 노후를 좀 지킬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60대 이상에서 뇌질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보험사 조사 결과에는 지난해 그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 수가 약 19,700명으로 2014년 대비 82%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증가세가 2014년 대비 작년에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어마무시한 수치고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질환 그 발병자 수도 점점 늘고 있는 것이고 특히 60대 이상에서 발병자 수가 높다는 걸 감안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한 준비를 정말 잘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 경제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찬란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보험 점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동키분들도 뇌 관련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뇌질환 보장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메모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유튜브를 다시 보기 하시게 되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네. 저희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첫 번째는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뇌출혈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3개밖에 보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협소하다. 그래서 좁다. 맞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70% 가까이 되는 뇌경색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 남편분이 보험금을 지급을 못 받은 이유는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비가 가장 범위가 하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험증권에 뇌출혈 진단비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뇌졸중 진단비입니다. 아까 임성규 전문가님이 보장 범위가 3개만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기준은 이제 제가 저희들이 하나, 둘,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총 10개의 질병 코드 중에 3가지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뇌출혈이? 네, 뇌출혈이. 그래서 10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그중에 3개만 보상을 한다. 근데 뇌졸중은요. 뇌졸중 진단비에는 뇌출혈 3개, 뇌경색 3개,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까지 포함해서 6개의 진단 코드를 보상을 해주고요. 남편분의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로만 준비되어 있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던 케이스인 뇌졸중만 돼 거죠. 있었어도. 네. 그래서 이 진단비의 범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3번째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장 갑중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넓은 10개의 진단 코드를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안에는 6개의 뇌졸중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보상 범위가 더 넓은 또 4가지의 질병 코드를 더 보상해주고 있어서 반드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증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네. 뇌와 관련해서 뇌혈관과 관련해서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 그게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이기 때문에 요걸로 갖고 계신지를 꼭 한번 증권을 확인해 보셔라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기억하기 쉽게 제가 혈중관 이렇게 369로 좀 기억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어허.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혈중관 이게 뭐냐면 뇌출혈의 혈, 뇌졸중의 중, 그다음에 뇌혈관의 관.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관으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관으로 가지고 계시면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게 뇌혈관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찬란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입되어 있는 보장의 범위를 꼭 확인해 보자. 둘째, 60대 이후 뇌질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가정 경제를 위험하게 하고 우리의 노후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뇌질환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해 보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